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부터 챙기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때 반응이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관세를 덜 맞았잖아, 이런 반응이랑, 미국이 설마 그렇게까지 자기만 챙기겠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 1년차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최상위권 최상위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서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세계 경찰을 그만할 것이다. 중국 견제가 1순위고 나머지 지역은 각자 알아서 방위를 하고 책임을 져라 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미국식 고립주의가 이제는 예측, 느낌, 추측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서로 박힌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국이 왜 이런 전략으로 틀게 된 것인지,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과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걸러 들어야 할지, 이 세 가지를 차분하게 엮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 보고서에서 핵심을 세 가지만 뽑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전략의 중심축이 바로 중국의 견제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전체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노선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전략적 1순위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다. 특히 이 아시아파트에서는 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나는 걸 제일 1순위로 막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북한의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대만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 일본의 역할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방위비를 더 써야 하고 대만 분쟁 억제에 더욱더 깊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요. 아까 지역 분쟁을 언급했죠. 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일본과 한국에는 인근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은 했지만 결국 대만에서 일이 터진다면 한국 그리고 일본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미리 설계를 해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세계 경찰을 그만한다 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 힘으로 전 세계를 떠받들던 시대는 끝이 났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동맹국들은 자기 동네는 스스로 1차 방어를 해라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유럽에는 아예 데드라인을 박아 놓습니다. 2027년까지 나토의 재래식 방어는 유럽이 알아서 직접 책임지는 쪽으로 가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못 맞추게 되면 미국은 일부 조율 역할에서 아예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미국 자신은 더 적은 돈으로 이 동맹 체계를 유지할 거니까 앞으로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2027년까지 완전한 방어 체계 구축이 너무 촉박한데 시야는 이미 정해져 버린 셈이죠. 세 번째로 이 한국, 일본의 방위비 폭탄을 예고를 했습니다. 미군만으로 이런 지역의 침략을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 한국도 방위비를 더 쓰고 억지력을 스스로 키워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군 주둔을 싸게 이용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면 이 군비, 인프라, 기술 투자가 과연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될지 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어떤 국가, 어떤 섹터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용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선점을 해놔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강한 중국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이 매우 암울한 상황인 것은 청년 실업률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2023년 6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였고 최근에도 17%대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국이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3배에 가까운 수치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국에서 만든 데이터가 조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실업률이 20%를 넘어가자 통계를 중단시키고 발표를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통계를 재개하는데요. 어떻게 재개를 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을 아예 실업률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졸업을 미루고 부모님 집에서 눌러 앉아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카운트가 안 되는 사람은 알바 조금씩 하면서 사실상 백수인 사람들도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포기한 채 공부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도 카운트가 안 되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운트가 안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을 제대로 짚은 교수님이 있는데요. 베이징대 장단당 교수님의 추산에 따르면은 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안 하거나 부모에 의존하는 청년층이 약 1660만 명에 이르고 이 사람들이 다 통계 밖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 실업률은 약 40% 중반대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젊은 세대 중 절반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그냥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여기에 부동산 문제가 갑자기 쓰나미처럼 문제를 키웁니다. 로이터의 전망 기준으로 따지면 이 부동산이 안정되는 시점은 2026년 이후로 밀려있고 중국도 한국처럼 이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아파트에 묶여있는 구조라 집값이 흔들리면서 소비가 얼어붙었고 소비가 죽으면 기업 매출 그리고 고용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서울 부동산 하락 얘기를 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취업률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다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게 되면 한국도 중국처럼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했던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위에 링크를 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런 수치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형성된 그런 분위기, 집단 심리들입니다. 점점 기업으로의 취업이 막혀버리니까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대학원 진학을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고 대학원 진학과 공무원 시험조차 모두들 낙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내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이 온라인이죠. 온라인에는 이 패배주의, 자조 섞인 멘트들이 이 중국 커뮤니티에서 매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96이라는 표현인데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동안 일한다. 이거를 비꼬는 말인데요. 회사의 인생을 갈아 넣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965 폐기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칭화대, 베이징대 같은 이 최상위 대학 출신이어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나는 이런 세대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깔린 감정들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두 번째로 기회는 이미 윗세대가 다 차지했다. 세 번째로 우리 세대는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불우한 세대다.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 이런 구호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길어질수록 경쟁이 계속 빡세질수록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더 빨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국가 내부의 문제를 국가 내부적 문제로 치부를 해야 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의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감정을 밖으로 분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이후 세대의 특징인데요. 어릴 때부터 국가주의, 애국주의 교육을 강하게 받습니다. 학교나 미디어에서 꾸준히 외부적인 위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이 고립되고 막히는 순간 분노의 방향이 외부로 향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방해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제다. 대만, 일본, 서방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뉴스들에 열광을 하고 화를 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젊은 층이 남중국해, 대만, 일본 얘기만 나오면 가장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반응을 하는 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이런 젊은 층들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이슈라든가 대만을 통일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패배주의와 극단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만, 일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정학적으로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채널 얘기를 한번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이길 것이다. 중국이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자율주행도 엄청 잘한다. 그래서 결국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다 따라잡힐 것이고 중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
경제력, 생산력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곧 이긴다 이런 서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하고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말하는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적 문제에 관심 없고 중국 견제에서 패권을 잡겠다 이겁니다. 즉 기술, 군사, 해상 교역로, 동맹 네트워크 이 네 가지 축에서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쪼여오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가볍게 역전한다 이런 서사는 너무 단순하게 본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중국의 실업률 말했죠. 부동산 붕괴, 제로 코로나의 후폭풍 이런 것들이 이 중국의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싹 다 먹고 패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솔직히 감정에 기반한 낙관에 가까워요. 그저 이 중국에 몇 번 가본 걸로 국제 정세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패권 전쟁은 이제 단순히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 올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반도체, AI, 양자, 통신 이런 중요한 분야에서 진정한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미국은 칩 액트 같은 법안으로 자국 및 동맹국의 공급망을 다시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부품을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핵심 기술이나 장비에서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바로 미국을 제친다라는 표현은 매우 오래전에 상상만을 했던 그런 세계관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이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이런 얘기는 감정적인 서사로만 소비해야 되지 포트폴리오를 직접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립주의와 동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전략 속에서 어떤 산업, 어떤 국가, 어떤 기업이 구조적으로 유리한지 냉정하게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지정학적 이유, 경제적인 구조, 그리고 기술적인 패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디가 과연 레버리지 포인트인지 계속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나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모른다면 무의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내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부로 점점 표출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 중국 해군 항모에서 J-15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F-15 레이더에 락온을 건 사건이에요. 이 락온이 대체 뭐냐면요. 상대 위치나 속도를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단순히 그저 구경을 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군사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키나와 본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이미 2번이나 이 락온 현상이 일어났고 중국의 J-15 전투기가 항공모함 라오닝에서 이륙한 기체였던 것이죠. 그러자 일본은 바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어떤 반응이 나왔냐. 우리는 정해진 구역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한 것뿐이다.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방해를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우리는 단순히 훈련 중이다 라고 말했던 과거를 기억하시나요? 중요한 건 이런 락온은 전쟁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이라는 점입니다. 레이더 락온을 한 상태에서 오발이 한 발이라도 나게 되면 그게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미국 vs 중국의 패권 전쟁 그 위에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 상태와 더불어서 그 위에 중국과 대만의 침공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으면서 한국이 같이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매우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국제 정세들을 이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내려놓게 되면서 세계의 인접 국가 간의 전쟁 시그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아시아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미국은 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느라 더 이상 북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현재 관점으로는 그 시작점이 대만, 일본, 남중국해, 동중국해일 수 있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우상화하면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그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전쟁 자체를 어디서 전쟁이 벌어질 것이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자산
자산을 지킬 것이냐,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 조건, 여전히 세계 유일한 패권국. 두 번째, 여전히 유일한 기축통화국. 세 번째, 여전히 군사 기술 금융의 중심지. 어디죠? 바로 미국이죠.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을 계속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미국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전 세계가 향해 가는 위협적인 구조를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